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럼 왜 또 이게 슬픈 역사일까? 진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역사 이야기는 1에서 7번이고요. 마지막 타이완 여행 꿀팁은 가봐야 할 만한 곳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또 하나가 가서 꼭 한번 먹어볼 만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할까 합니다. 뭐 대만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대만은 굉장히 많이 타이완은 많이 들어서 알죠.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내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특히 대만이 우리 이제 요즘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인기 좋은 여행 대상지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할아버지들이 여행 갔을 때 꽃보다 하는데 대만에 갔었거든요. 대만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대만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저렇게 하나 하고 저도 그 꽃보다 할배 대만 편을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재밌는 곳을 많이 다니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대만이 한국의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저희 과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답사를 매년 갔거든요. 일주일씩 다니면서 대만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이 꽃보다 할배 이후에 가가지고요 여행 경비가 너무 비싸졌어요. 꽃보다 할배 이후에 이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대만 관광지 전체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하루는 자유여행을 택했어요. 학생들한테 미리 준비를 딱 시켜가지고 얘네들은 쫓아서 돌아다녀. 교수들하고 대학원생들 한 명 딱 배치해가지고 돌아다니게 했거든요. 근데 다녀와서 학생들이 그걸 더 좋아해요. 더 귀엽게 남아하고요. 또 하나 대만 여행은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번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은 여행지예요. 근데 대만은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 잘 모르는 게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대만과 대륙하고 붙어있는 섬이 북건섬, 푸지엔섬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직선 거리로 1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 사이가 바로 이 소위 말하는 대만 해협입니다. 요즘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이 대만 해협에 이제 막 중국 군대가 출동하고 항공모함이 출동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일본이 제국주의화되고 나서 최초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지역이에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의 합방이 되죠. 우리나라보다 15년 먼저 식민지가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을 건설한 이후에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고 1949년에 대만으로 철수해서 대만을 이제 지배하는 게 대륙에서 건너온 정권입니다. 국민당 정권. 그래서 계속 지배를 당했던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이지만 대만 임시정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체제가 요새는 바뀌어가지고요. 대만이라는 용어, 타이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지만 올림픽 국제 행사에서는 차이니스 타이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도 이제 제대로 걸지를 못하고요. 대만 섬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대만에 해당하는 곳이 이제 여국토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펑후 제도라고 하는 곳도 있고 저 진먼섬이라고 있어요. 금문도라고 하는 곳이죠. 네. 저기 이제 푸지엔성 바로 항구가 하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하문과 거리가 직선 거리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곳이 대만의 지배영역이고 그 말고 저 위쪽에 또 하나 군도가 있는데 마조곤도라고 하는 것도 대만 지금 영유권에 있는 곳입니다. 별칭이 유럽에서는 지금도
뭐 타이베이 혹은 타이완 이런 용어보다 무슨 용어를 많이 쓰냐? 포르모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포르투갈어로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동강으로 진출해서 지나가면서 대만 옆을 배 타고 지나가면서 그때 일본과 무역하기 위해서 지나가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해서 일하 포르모사 이게 이제 일하는 섬이라는 뜻이고요. 포르모사는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럽에서는 더 포르모사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뭐 인구는 한 2,300만 정도 되고요. 이제 종족 구성이 특이합니다. 소위 말하는 한인, 한족의 계열이 전체 인구의 95% 정도 차지하는데 그 중에 요 민난민이라고 하는 게 이 민이라는 게 뭐냐면 복권성을 한 글자로 민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모든 성 23개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부르는 한 개의 용어가 있어요. 한 글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이고요. 광동 같은 경우는 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다 한 용어가 있는데 그 민이 복권성을 얘기하는 거고 저 남쪽 복권성 남쪽 복권성 중앙에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 산 북쪽을 민북이라고 하고 그 남쪽을 민남이라고 하는데 그 민남 사람들이 건너옵니다. 좀 이따 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대만 인구의 거의 70%고 그리고 이제 객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집시들입니다. 저 중세시대부터 저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객가인들이 한 13%. 그 다음에 외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제스가 1949년 패망해서 중국으로 대만을 점령한 이후에 건너온 사람, 그때 같이 따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2% 정도 되고요. 원주민은 원래 살았던 사람들, 2.5%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신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87년대 이후로 해외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화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한 2.5%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족구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알력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조금 부역파운도 있고 또 그러면서는 또 돕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족군들이 서로 얽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타이완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금 정권은 민진당이라고 하는 야권 지금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후보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또 상당한 많은 정권은 대륙에서 건너간 중국 국민당이 또 여러 또 정치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이에 서로 갈등과 알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대만을 거주했던 이제 인구들의 사이인데 맨 위에 일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고산족들인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지리분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2, 3, 4, 5 내려오면서 영역이 이제 오늘날 4번, 5번 4번이 저 일본이 식민지 시대 근데 5번은 이제 현재 국민당 정부가 이끌어낸 요 시기까지 합해서 이렇게 지리공간이 이제 가장 확대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기후 같은 것은 아열대에 가깝고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는 11월 중순 대만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기온은 뭐 한국보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12월이 넘어가면 우기에 접어듭니다. 특히 이 북쪽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은 거의 12월부터 2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마이라 거의 제가 첫해 유학 갔을 때는 거의 3달 동안 햇볕 날이 열흘이 안 돼요. 그만큼 북쪽은 이렇게 이제 장마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국기를 아까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중화민국이 사용하는 국기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청천백일 만지 홍역기라고 합니다. 그대로예요. 청천 푸른 하늘에 백일 하얀 태양이 빛나고 있죠. 그리고 만지 온 땅이 홍역 붉은
역자가 빠졌네요. 이팔, 낙엽할 때 이팔이 이루어진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원래 이제 중화민국의 국기가 이건데 이걸 이제 국제 활동할 때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타이완의 역사는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그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족으로 따지면은 지금 중국은 차이니스 티베트 어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만에 살던 원주민들의 어족은 남도 어족입니다. 좀 이따 또 다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살았던 시기는 한 5천 년 전부터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들이 이 섬의 주요 인물이었냐면은 16세기 초까지입니다. 16세기 초에 네덜란드인이 와서 이제 진출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유럽 사람들이 타이완을 발견해서 아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홀모사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 유럽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처음으로 통치했던 유럽인이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통치를 했고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얼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네덜란드 사람들을 몰아내고 통치했던 게 대륙에서 건너온 정성공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명나라 유신인 정성공이라서 명정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성공은 지금 대만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이 정성공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얘기하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정성공 손자까지 여기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청나라 강희 황제가 1683년에 대만을 점령합니다. 점령을 해서 청나라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나 1894년까지 유지되다가 1894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져가지고요.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죠. 청일전쟁이 벌어져서 그 결과 이제 대만과 아까 펑우 제도가 일본의 한량이 돼서 일본의 통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게 45년까지 되다가 그 다음에 45년 이후에는 이제 국민당 정부가 장악하는 이런 사태가 되죠. 그러다가 사실 국민당 통치는 굉장히 이제 강압 통치였기 때문에 계엄령 통치하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87년에 계엄이 해제, 제가 대만에 유학 간 그 해입니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 같은 그런 민진당, 민주진보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이제 대만 독립을 외치면서 형성된 당인데 그 당 인사들이 이제 정치 활동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대만섬의 주인은 이 원주민들이거든요. 원주민들인데 이들은 끝없는 피정복민의 역사입니다. 계속 외부에서 들어왔던 외세 세력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내용이죠. 아까 그래서 대만의 역사를 일부 이제 대만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만 역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건 아까 87년 계엄 해제 이후에 대만에 대한 역사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 전에는 감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당 통치하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만의 역사를 슬픈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정복민의 역사이기 때문에. 현재 대만의 이제 조건은 여러 조건으로 얽혀 있지만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4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민난인, 핵가인, 외성인, 그다음에 원주민. 그러나 원주민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주민들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을 그냥 지금 중국의 민족을 한족 전체 한 92%에서 3% 되는 한족을 빼놓고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산족이라고 하는 그러는데 사실은 고산족도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습니다.
대만의 원주민은 이렇게 고산족과 사실은 평포족이라고 하는 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포라고 하는 것은 그 민나노에서 그 민남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어 토속어죠. 거기에서는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평평한 평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포족은 대만도 산지가 아주 많거든요. 대만의 그 고산 지역 들어가면은 해발 3,000m 넘는 산이 10몇 개가 돼요.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해발 8,000m가 안 돼요. 대만은 3,000m 넘는 산이 15개가 넘거든요. 그만큼 이제 산이 높은 산들이 많은데 그 산과 더불어서 또 해안가로는 평지거든요. 이런 평지에 살던 사람들, 원주민들을 평포족이라고 하고요. 좀 산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고산족이라고 하는데 또 고산족 중에서도 아미족 같은 사람들은 고산족에 속하기는 분류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높은 지역에서 안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엄격한 그 구분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는 없고요. 청나라가 지배할 때는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구분했냐? 생번은 그러니까 청나라 통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숙번은 읽을 숫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한족 문화에 익숙해진 그런 원주민, 숙번. 그다음 화번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족족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고산족도 보면은 지금 타이베이 부근에 가면은 도 있고요. 원래 제일 이 고산족 문화촌을 가려면은 중부 쪽에 타이중이라고 하는 데를 내려가서 보면은 거기에 아리산도 있고 여러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광지에 구족 문화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산족들의 구족 9족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지도를 제가 놨는데 이 고산족들은 여기 까맣게 줄쳐져 있는데 이쪽 가운데 위로 이렇게 이 안쪽 A, B, C 이쪽에 있는 게 고산족이고요. 이 저 북쪽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게 이제 평포족 거주 지역입니다. 고산족들은 주로 거주 지역이 여기 이제 A, B, C, D 해가지고 J까지 이 족속들이 나누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포족은 10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위쪽으로 해서 왼쪽 부분에 이제 살던 곳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냐면 소문자 A에서 I까지 있는 이런 족속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포족은 한족들이 건너와서 살면서 다 한화가 됐어요. 거의. 그렇지만 자기네들 문화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여기 이런 지금 저기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 두사공예라고 하는데 공예라는 게 뭐냐면 이 평포족들이 숭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후라는 걸 숭배하는데 병, 단지 이런 걸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셔놓고 제사 지내던 곳을 공예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두사라고 하는 곳에 공예가 있는데 그게 옛날 일제시대에 저렇게 있던 게 지금 아래 것처럼 이제 관광조합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돼서 다시 이제 중건된 겁니다. 이런 것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평포족의 이제 문화나 이런 것은. 그런데 이제 주로 아까 말했던 연해 지역에 살았고요. 전에는 하나 된 다음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자신들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원주민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완의 원주민들은 남도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중국이나 또는 서장 티베트에서 쓰는 차이나 티베트 어족과는 다른 오스트로네시안 어족인데요. 또는 말레이 폴리네시안 어계에 속하는데 이 족속들이 전 세계에는 한 1억 7천만 정도가 이 어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요 근육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중에 대만이 제일 북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주민들의 사진인데요. 이 왼쪽 거 이게 제일 유명한 사진이에요. 아가씨가 굉장히 미녀였죠.
그래서 이게 1931년에 찍힌 사진인데요. 원주민 사진을 원용할 때 제일 많이 찍힌 게 사용하는 게 이 사진인데 왜 그러냐? 미녀라 그렇다. 아름다운 얼굴이 좋은지 사람들이 활용할 때 이 사진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하고요. 저 가운데 사진도 부산족 여인의 사진입니다. 아리산의 추족이라고 하는 족속에 속하는 거고, 저 오른쪽도 물소를 타고 이동 생활을 하는 그런 원주민들의 저거는 이제 1912년에 찍힌 사진이고 둘은 31년에 찍힌 사진이죠. 이런 원주민들이 살던 곳을 이제 처음으로 발견한 게 포르투갈이고, 아까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사람들이 부른 게 일하 폴모사라고 해서 아름다운 섬이라고 불러서 유럽에 이제 소개가 됐고요. 이제 요걸 뒤늦게 이 포르투갈이 발견한 요것을 뒤늦게 와서 차지하는 게 네덜란드예요. 사실은 유럽이 동방 진출을 꾀할 때 또 해상을 취할 때 제일 먼저 취했던 게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인데 그걸 해상권을 그걸 깨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고 영국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사실은 이제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오니까 중국이랑 교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마카오 지역을 포르투갈에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보니까 필리핀 지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스페인 애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가고자 했던 주요 목표는 대만이 아니고요.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과 교역을 하려고 하다 보는데 너무 멀어 해상이. 중간에 하나 기착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대만인 거죠. 네? 그래서 해상권을 이제 10세기 초가 되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그동안에 이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을 능가해가지고 동방 진출해서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게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고, 네덜란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동방 진출을 하기 위해서 1902년에 영국의 이제 동인도 회사를 모방해가지고요. 네덜란드도 연합 동인도 회사, 약자로 VOC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요. 규모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도 이겨먹으려고요. 자본 규모가 영국 동인도 회사 10배 정도의 큰 회사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독점하면서 국가 정부로부터 모든 권력을 이양받아 심지어는 군대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지역에 예를 들면 총독 같은 임명권도 이 VOC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방으로 오면서 맨 처음에 들어갔던 게 팽후 제도라고 아까 있었죠. 지도에서 여기를 장악했는데 명나 그때 당시에 이제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왕조는 명나라거든요. 명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공격을 해서 쫓아내버려요. 얘네들이 허무제도에서 쫓겨나면서 가는 게 어디냐? 그 옆에 있는 대만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대원이라고 하는 곳을 차지합니다. 이게 이제 대원이에요. 이런 대원으로 들어오는데 대원은 네덜란드어로 이렇게 해야 돼요. 타이오완 또는 타이오완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에서 불렀대요. 이 대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훗날 타이완이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대만섬의 저 남쪽입니다. 남쪽에 타이난, 대남이라고 하는 타이난 곳에 여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지역의 이름이 대원, 대만으로 돼서 오늘날 타이완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원을 점령한 네덜란드는 여기에 이제 구축을 해요. 성을 쌓고 이제 이곳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곳을 이름을 지란디아라고 이름을 정해가지고요. 중국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주로 홍마오청으로 부릅니다. 홍마오청. 홍은 붉은 홍이고 모는 털이죠. 그러니까 이제 붉은 털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해서 홍마오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지란디아에 그때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쌓았던 성곽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 지란디아가 여기 있죠. 여기 지란디아 이게 이제 뭐냐면 타이난에 지금 타이남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반도예요. 반도 끝에 성체를 쌓고 지란디아라고 하는 이곳을 쌓고 이제 이것을 거점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에는 대만을 점령하거나 막 지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것을 거점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상 활동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해상 활동을 통해서 일본으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이제 이 반도의 건너편에 이 대만 섬의 이제 큰 육지에 프로방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또 자기네 이제 거주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곳에 이제 터전을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란디아와 이 프로방스가 사실은 네덜란드가 타이완을 통치하는 하나의 대본역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624년에 이렇게 점령을 했고요. 나중에 62년까지 훗날 대륙에서 건너오는 정성공에 의해서 추방될 때까지 39년 정도 대만을 통치했던 게 네덜란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는 사진이 앞쪽으로 넘어갔네요. 네. 이 대만이 이렇게 와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타이완을 점령했을 때 또 하나의 외국 세력이 누구냐면 대만에 진출했던 게 스페인 세력인데요. 스페인은 원래 필리핀을 장악하고 있다가 대만 애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만을 장악하니까 자신들의 해상 활동 스페인이 사실은 필리핀을 장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만과 대륙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중간에 딱 얘네들이 네덜란드 애들이 잡고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페인이 다시 대만으로 진출을 해서 어디를 하냐면 대만 섬의 저 북쪽. 여러분들 이번에 여행 가시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딴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도 홍마오청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이들이 건설했던 성이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스페인이 아주 거점 몇 군데만 점령을 해요.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랑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네덜란드의 공격을 받고 스페인군은 이제 필리핀으로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네덜란드가 대만 통치의 중심지가 되는데 이제 이게 1662년에 정성공에 의해서 채택을 쫓겨나는데요. 이 정성공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제 대만 고산족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면은 침략자인데 지금 대만 섬의 거의 전 인구의 95%가 정성공 이후에 건너온 대륙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던 그 민난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정성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적인 존재가 돼가지고요. 대만은 종교가 다른 기독교나 천주교나 여러 종교, 외래 종교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만 사람들의 가장 신앙의 중심에는 민간 신앙 형태예요. 그래서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면 뭐냐면 묘라든가 궁이라고 하든가 곳곳 크고 작은 이런 종교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도 뭐냐면 그렇게 이제 소위 빠이빠이 한다고 하는 그 신전 같은 거, 작은 신전 같은 게 각 가정마다 보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일이 있을 때마다 향 피우고 하는데 이게 다 민간 신앙의 형태인데 그 신앙의 대상이 정성공이 신적인 존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는 명나라 때 해안에서 활약하던 해적이에요. 근데 당시 해적이 무슨 해적이냐면은 왜구라고 지칭됐었는데 초창기 왜구는 진짜 일본 놈들이거든요. 일본 놈들이 활약하는데 나중에 그 왜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적대인데 명나라가 해외 진출을 막아버리니까 해외 무역을 통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무장을 통해서 무역을 보장받으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성공 세력 중에 하나인데 청나라가 밀고 들어오니까 만주족이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북경이 멸망하고 명나라가 망하고 그 유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항 활동을 할 때 이 정성공이 거기에 가담해서 반청 청나라에 반대하고 공명 명나라를 다시 부활시키자 이거죠. 이런 주장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게 정성공인데 결국은
활동하다가 이제 청나라 군대에 쫓겨가지고 대륙에서는 활동을 못하고요. 바다 건너 대만으로 건너오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쫓아내고 대만을 차지하는 게 1662년이고요. 그러다가 대만 차지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성공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손자들이 이제 이 정씨 왕조를 이루고 가는데 이제 강희 황제가 보낸 군대 해군에 의해서 1683년에 망할 때까지 한 22년 정도 유지됐던 게 정씨 왕국입니다. 이제 이 그림이 네덜란드 요새를 공격하는 이제 정성군 군대가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박물관에 전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씨 왕조를 명나라 정씨들이 장악했다 해서 명정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부터 자신들이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륙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민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경제개발, 토지개발, 농사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대륙에서 건너오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 정권 아까 정성공 그다음에 정국산 손자 정국산 때 가면은 인구가 원주민보다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더 많아져 2배 정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대륙에서 건너오는 사람들만 더 늘어나가지고요. 20세기 초반 가면은 원주민은 12만 정도에 불과한데 20세기 초기 가면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거의 3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섬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원주민들은 아까 말했던 평포족들은 다 동화가 돼버린 거고, 아니면 동화된 척하고 사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 고산족들은 산속으로 더 쫓겨들어가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게 강희 황제거든요. 강희 황제가 시량이라고 하는 해군을 합니다. 시량은 원래 정성공이 구하였는데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냥 너무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대륙으로 가서 이제 청나라에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앞서요. 이 만주족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유목수족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무서워해서 대만을 못 건드렸는데 이 시량이라는 장군을 중용하면서 결국 대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황후열도 팽호섬을 점령하고 나서 나머지 대륙까지 점령해서 22년 만에 정씨 왕국을 멸망하고 이걸 접수하는 게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만에다가 복건성 소속의 대만 부를 설치했고요. 이 사이에 이제 이민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이제 후반 1874년에 대만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 애들이 대만에 이제 입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만 사건을 이룩한 다음에 생긴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복건성의 요즘으로 말하면 성장인 거고 그때 당시에는 순무라고 했거든요. 순무가 이제 절반은 대만에서 와서 거주하면서 통치하는 이런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후부터 10년에 이제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 문제를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프랑스 해군들이 대만을 점령해요. 대만으로 막 진출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대만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열강들이 이제 자꾸 욕심내는구나 해가지고 대만을 복건성에서 구분해가지고 하나의 성으로 만듭니다. 이걸 태완 건성이라고 해요. 세울 건자 성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건성 산하의 대만 부였던 곳을 이제 복건성과 동급인 행정기구로 습격시킨 거죠. 그리고 초대 숙무 대만 지금 성장인 거죠. 성장에 대단한 사람이 유명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만으로 이제 청나라가 점령한 이후에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륙에서 건너왔는데 아까 민난인이라고 했죠. 이게 어디서 건너왔냐? 여기서 건너왔어요. 네. 천주부, 장주부 여기에서 주로 건너왔어요. 이게 민남이죠. 저기
초록색 부분이 복건성 민이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는 요 사람들이 주로 대만으로 건너왔고 광동성, 요 노란 부분이 광동성인데 조주부에서 이제 일부가 건너왔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된 게 이제 대만의 인구 구성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객가인들이 또 많이 건너와요. 객가인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의 집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기 언제냐 서진 시대부터 중세 시대에 남쪽으로 집단적으로 북쪽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민족이 침입됐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살다가 보니까 소차인들하고 계속 충돌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의 대만의 인구의 한 15%를 이들이 차지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의 전체의 70%는 저기 민남 사람들, 그 다음에 한 30%는 객가 사람들. 이 객가 사람들은 광동 출신, 광동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대 대만 이주하는 사람들을 장춘객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하고요. 이들이 대만에 와서 대만을 점령하고 통치할 때 원주민들을 번이라고 불렀어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원주민들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다 빼서 뺏는 것보다 장악하는데 요 치료가 뭐냐면은 자 빨간 부분 아까 이제 빨간 부분 초기에 이제 네덜란드 점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담수 옆에 조금 가늘게 빨간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네덜란드가 좀 점령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점점 시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넘어져서 청나라 강이 건웅왕제 때 분홍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점령했던 거고 요 나머지 하얀 부분은 사실은 거의 산악 지대고요. 동쪽 해안가는 거의 점령하지 않았다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족과 원주민을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분리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고 계속 차지했던 건데 그래서 분홍색 부분이 한족이고 노란색 부분이 숙권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분홍색 부분이 원주민들인데 이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죠. 점점 넓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평지에 살던 평소족들은 토지를 다 빼앗겼는데 원래 그러면 대만은 어떤 생활이었냐? 이게 이제 여기 이 원사 채풍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싸가지고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다 산속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원래는 살았냐면 이렇게 뛰어노는 사슴 자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황포족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하나가 됐냐면 청나라 정부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한족들이 이주할 때 못 데리고 가고 가족 남자들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결혼을 상대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평포족 원주민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금방 이제 하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중국 대륙 출신 아버지는 있지만 중국 대륙 출신 엄마는 없다. 엄마는 다 평포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평포족들 원주민들은 산으로 아니면은 동쪽 해안가 쪽으로 이제 밀려나는 현상이 있고요. 고산족들은 더욱 깊은 산 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원래 대만 원주민들이 살던 곳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슴이 울며 한가로이 푸르던 그냥 초원지대였는데 이게 이제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농사지으면서 논으로 다 바뀌고 또 불법 개간 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개간을 통해서 농지화하는 그리고 이제 고산족들이나 원주민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민 개척 사회가 정착 거주 사회로 변하게 되었고요. 내지화 그러면은 이 대만이 어떻게 변했냐, 사회 성질이 어떻게 변했냐에 대한 주장 중에는 내지화 주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 사회가 중국 대륙과 같은 이제 농경 사회로 변했다라고 하는 내지화 주장이 있고 아니면은 타이완으로 이주한 한족들이 이제 타이완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들을 강조하는 것이 토착화됐다라는 주장이 합니다. 대만의 주요 산물, 뭐 이런 거 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식민지 쟁탈의 대상입니다. 제국주의. 왜냐하면 사탕을
장악하면은 사탕은 묘한 그런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요. 단맛에 취하면은 이게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사탕을 장악하는 제국주의가 식민지 건설할 때 주요 약탈 대상이 사탕 수출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유명한 차가 많은데 차가 아까 민남 쪽에 차가 유명한 차가 많은데 대만도 유명합니다. 오룡차, 우롱차라는 거죠. 호종차, 대만의 유명한 차들이고요. 사탕 수수는 원래 대만에서 이렇게 크게 각광을 못 받았는데 미국인들이 와서 사가면서 이제 수출량이 증가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제적으로 훗날 일본이 이제 식민지 했을 때 그 제당 공장이 막 크게 건설되고요. 일본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사탕 수출을 장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대만의 설탕 생산량의 98%를 일본계 공장 회사들이 장악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탕 수수 실어나가는 농장에서 일본 사람들이 실어나가는 그 사진이고요. 이것도 사탕 수수를 싣고 옮기는 그런 기차. 일본 이게 제당 공장, 일본 사람들이 건설한 제당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일 전쟁이 벌어져서 이 청일 전쟁의 여파로 결국은 이제 대만이 시모노 해피 조약을 통해서 대만과 평화열도가 일본의 하향이 됐고 그래서 1895년부터 45년까지 51년간이 소위 말하는 일거시대 또는 일제시대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얘기도 했었지만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를 이렇게 길게 한국보다도 더 길게 받았지만 친일적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런 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대만은 독립운동을 안 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 독립운동을 했어요. 아주 강한 항일, 유격대 활동, 곳곳에서 여러 사건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지만 대만 청독부가 그래서 처음에는 무력 탄압했지만 나중에는 대만을 어떻게 하냐면 방임주의 정책을 택합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 대만 식민지를 자기네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지 않고요. 여기 대만 총독에게 모든 걸 맡겨서 네가 그 현지에 맞게 적용을 해서 써라 이렇게. 그래서 대만 현지화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왜 그런 정책을 했냐면 대만이 사실 일본의 식민지 첫 번째 식민지예요. 그래서 일본도 메이지 유신 통해 가지고 제국주의화 한 다음에 나름대로 식민지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첫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대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사시에 군대 파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전에 아까 대만 사건 때 한번 조금 손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 대만 고유의 풍습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는 이런 완화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식민지 동화 정책을 썼고요. 나중에 막판에 가서야 조금 요 형민화 정책 들어가고 대부분 대만의 식민지 통치, 일본의 대만 식민지 통치는 이렇게 무방침주의, 내지 연장주의. 뭐 내지 연장주의만 해도 이제 내지라고 해서 일본 본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대만에까지 적용하자 이렇게 이런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도 거기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이 대만의 일본의 일제시대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식민지화 정책이 됐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착취나 정치적 불평등, 유민으로 당시의 의병활동이나 무장 항일 투쟁 같은 것도 많이 전개됐다는 것이 식민지화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일제시대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대화 문제도 있습니다. 대만의 식민지 정치가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적용했던 그런 것이 많이 중복되는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옮겨와서 적용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무슨 명칭까지 있냐면은 대만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작은 소형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민지화 문제도 있고 근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얽혀 있다. 사실 문화적 근대화에 보면은 일본이 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족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여인네들을 어렸을 때부터 발을 묶어놓은 전족이 있었잖아요. 그걸 풀어준 게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에 있어요. 그리고 단발. 이게 오른쪽 저 사진이 단발이죠. 청나라 때 그 남자들을 머리를 척게 묶었어요. 저걸 이제 변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 길게 늘어뜨린 걸 끊고 이제 머리를 길게 했던 거죠. 그걸 단발 조치라고 합니다. 단발 정책, 방적 정책과 단발 정책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일본이 취했던 문화적인 어떤 근대화 작업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복이라는 것은 복장을 고치는 거죠. 근데 이때 고쳤던 게 일본 복장으로 고치게 한 게 아니라 양복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만 사람들은 당시 중국 전통 복장인 당상, 저 오른쪽 그림이 당상의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을 사실은 식민지 통치 말기까지 30년대 말기까지도 자유롭게 복장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그 문화적인 식민지 통치가 문화적인 근대화를 하는데 공헌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개망적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효과를 봤다 근대화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본의 교육이 초등 교육에 이제 집중이 됐는데 계몽주의고 이성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만을 일본의 종속된 형태로 만들어가는 형태의 과정이었다. 또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대만이었다. 이런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 교육도 이제 일본 황국의 역사가 있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만의 식민지 국민들은 근대적 제도와 시설을 어느 정도 향유하고 누릴 수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주체성 상실도 함께 있어졌고 식민지 의식도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원래는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과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에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후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을 이제 중국 영토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42년도에서 33년도까지 있었던 카이로 선언입니다.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항복을 하게 되면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저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만 항우군도를 중국에서 방한받기로 결정을 했죠.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 접수 준비가 됐고요.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장개석은 이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진의를 대만 행정장관에 파견해서 이제 군정을 장악하고 대만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대만을 통치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세요. 8개 현과 9개 시를 정하는데 이렇게 17개 지방 행정 단위 중에 대만에 3명만 대만 출신이고 나머지 14개가 다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현지 사정도 모르는데 현장과 시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3명조차도 반산이라고 합니다. 반산이 뭐냐면 대만 출신이긴 한데 대륙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 대만 사람들이 이 국민당 통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없겠죠. 이런 걸 추진했던 게 장개석과 저 장개석의 결혼 장면이죠. 송민영 모습입니다. 송민영은 첫 번째 부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방면에서도 일본이 이제 일으켰던 각종 산업, 경제 이제 이끌어 가는데 다 어디로 편입해 버리냐면 국영 또는 성영, 대만 성이 성기업으로 다 해버리니까 민중들의 불만이 커졌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지방 의원들도 뽑기도 했지만 엄청난 경쟁 속에서 40대 2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갖고는 이제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발생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47년 2월 28일에 발생한 228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담배 전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밀매하던 노파를 단속한다고 단속원들이 가서 때립니다. 저항을 하니까 때렸던 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항의하면서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한 명이 죽고 그 이틀날 계속해서 이제 커져 나갔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대륙에서 군대가 파견될 정도로 나왔고요. 거의 2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거의 3달 가까이 전 대만성에서 이제 저항운동이 벌어졌고 엄청난 학살과 후학적인 진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일어났던 그 228 사건 당시 사진이고요. 이런 것도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전국 관공서 공격하는 사진이고 이렇게 이제 시체가 가진 이런 형태가 돼갖고 근데 이제 이걸 강압적으로 다 진압을 해갖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다가 이게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게 언제냐면 87년 계엄령 해제 이후에 이제 조사가 시작되고 민간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95년에 이제 2대 총통이 사실 조사 끝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이런 보상을 해주는 조치가 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이게 47년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철수하기 전이거든요. 장개석이 군대에 이끌고 철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라 대만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자기네들이 훨씬 더 살기가 편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박이나 피해가 적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국민당 통치의 이런 강압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 통치에 대한 향수가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걸 접수한 이제 국민당 이렇게 이제 뭐 권위주의 정치, 당국 체제 뭐 이런 게 이루어졌고요. 처음에는 이제 장개석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니까 그의 아들 장경국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장개석 죽고 나서 장경국이가 장악하고 활동하면서 장경국이 이제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현지 대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민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기 시작하다가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이제 민주진보당, 유주만한 민진당이 돼서 이제 정당 정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경국 시대에 대만 현지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등용한 사람이 바로 이등유예요. 부총통으로 임명, 거기 대만대학 교수였습니다. 대만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였는데 부교수로 아무 정치 상황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부총통으로 등용했다가 갑자기 죽어요. 장경국이가 죽으니까 이 부총통이 헌법에 의해서 임시총통이 나머지 기간을 차지했는데 그 사이에 당권도 장악하고 정치도 장악해가지고요. 국민투표로 전환시켜서 당선이 되어버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당 후보로 됐지만 이 사람은 대만 본토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로 이제 나가게 돼요. 20년 5월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권위주의 정치가 완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민진당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듬이 다음으로 이 민진당 출신의 천수희비엔이라는 사람이 장악해서 이제 국민당 1당으로 정치 형태가 바뀌게 된 거고 사실은 내년 1월 13일날 대만이 지금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사파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파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현 집권당 민진당의 후보가 라이칭가라고 하는 사진인데요. 가장 지금 현재 여론상으로는 가장 인기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당 출신의 후보로 나온 사람이 호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국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3위 정도 되고요. 지금 2위 하는 게 커원저라고 하는 타이완 민중당. 이제 이 사람은 대만 독립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의 입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워타이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독자적으로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대회장에서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허원저하고 허우여위가 통합을 하느냐 단일화하는 작업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만 총통선거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 상황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할게요. 고궁마을을 꼭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가서 그 수많은 거기에 유물이 수십만 점이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제가 학생들 데리고 여기 갔을 때는 이런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륙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줄을 서 있어 줄 서 있으려면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야 이런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보고 가자 하고 우리 학생들은 안 보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육형석이라는 건데 이게 돌이에요. 돌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잘 알았다시피 중국의 동파육이라는 거 아시죠? 그 모양을 따고 있는 돌. 이게 이제 고구마물이 있고요. 오른쪽 쪽에는 옥인데 배추 모양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게 이제 감남 핵주. 이게 올리브 씨앗으로 저렇게 안에 다 파가지고요. 씨앗으로 이렇게 지금 확대시키는 겁니다. 사진. 이런 것도 지금 저기 옥병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전시 물품이니까 지금은 가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용산사 가면은 여기 이제 이게 1940년대 찍어놓은 사진이 오늘날 이렇게 되고요. 용산사가 가장 큰 불교 사원 중에 하나인데 이 중국 대만에 보면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민간 시장이 많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야시장도 큰 게 있어요. 화서가 야시장이라고 있는데 화서가 야시장 옆에 원래는 공청이 있었어요. 공청. 이게 뭐냐면 국민당이 철수를 했잖아요. 대만에 원래 이제 다시 회복해서 되돌아갈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남자들 부인들만 했던 거예요. 대만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성적인 요구를 풀어준다고 거기다 공청제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화서가 공청이 있는데 언제까지 있었냐면 제가 유학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유지가 됐었어요. 저 있을 때는 공장.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오면 그 공창지대를 돌아보는 그런 야시장에서 막 뱀 이런 거 까가지고 막 하는 그 야시장이 있는데 거기 공창을 둘러보는 그런 그 코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용산사 유명한 총통. 이건 일부러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이게 왼쪽 사진이 일제시대의 총독부입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의 대만의 총통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청산해버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함을 조명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 총통부 안에 일부를 개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학생들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지우펀이라는 야경. 이 야경 저 유학할 때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른쪽 쪽에 뭐냐면은 비경성치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홍모성이 있다는 북쪽 담수라고 하는 이제 강인데 강 끝에 있는 요새 저 유학할 때도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관광지로 개발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거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홍모성이라고 이제 스페인하고 네덜란드가 점령했던 지역에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 아마 꼭 가볼 만한 곳이고 많이 가고요. 여기 가면 꼭 하나 드셔볼 게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스펀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천등단이고 여기다가 막 글씨 써가지고요. 이렇게 날리는 거거든요. 소원이라고 여기 기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많은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지금 이런 몇 군데는 저 유학할 때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류, 지리부. 이건 이제 저도 할 때 있었는데 개발은 안 돼 있어요. 그냥 천연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도 가봤었는데 저 유학할 때 지금은 아주 공간에 대해서 잘 꾸며놨더라고요.
예류공원도 아주 가볼 만한 곳이고요. 이게 잘 알다시피 타이베이 105 빌딩. 저는 안 가봤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먼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우리나라 명동 같은 곳입니다. 일제시대인데 명진가였어요. 저 맛지잖아요. 일본에 생겼던 그 거리인데 지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가는 거고 한국 관광객들 청년을 다 이곳에 많이 가더라고요. 여기도 가볼 만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금문도 저 이쪽에 복주시 앞에 마조열도 이게 참 어디냐 대만의 통치기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대륙이 이걸 전혀 빼앗지 못했어요. 금문도는 빼앗기 위해서 한때 공격 50년대 초반에 했거든요. 공격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문도는 하고 이 금문도에서 나오는 꼬량도가 진짜 맛있어요. 금문꼬량도라고 들어보셨죠? 네. 도수가 한 59도 정도 가는데요. 맛이 옛날보다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 할 때 정말 맛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량을 조절을 했어요. 그런데 왜 맛이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대륙에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와가지고요. 금문꼬량도 유명하다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산량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질이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맛이 좀 높더라고요. 먹거리, 마지막으로 먹거리. 이거 꼭 들어보세요. 이제 꼭 용산지에 가서 드셔보셔도 되지만 유명한 곳이 이제 뉴로미 우육면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식 식당이나 아니면 중국 음식점에서 하는 우육면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정말 고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맛있고 고기 싫으면 우육 탕면을 달라붙는다. 고기는 안 넣고 우육 국물 만들어서 주거든요. 굉장히 맛있고요. 또 하나가 취두부는 들어보셨죠? 3대 악취, 세계 3대 악취 그 음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만을 떠난 후에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초우토부라고요. 이 초우토부가 고향이 원래 원산지가 어디냐면 대륙의 호남성 장사가 원산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체라고 하는데 모택동이 장사 출신이거든요. 마오쩌둥이. 그래서 자기 고향 가면 꼭 가서 먹던 초우토부 집이 있대요. 거기 가면 지금도 막 10층짜리 건물 2개가 다 음식점이거든요. 거기 저 마오쩌둥이 써놓은 친필로 비석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 가서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맛은 대만보다 더 맛있어요. 그 조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찐 거예요. 양념을 해가지고 쪄서 먹으면은 진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똥 냄새 나요. 그러면 다 도망갈 때 혼자 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가서도 먹으라고 하면은 10명 데리고 가면 다 도망가고 한두 명만 나와요. 그러면 저 혼자 맛있게 먹죠. 어쨌든 맥주 안주로는 딱입니다. 딱 돼지 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세지, 수제 소세지입니다. 중국말로는 샹창이라고 해요. 저 옆에 향장이라고 해놨죠. 샹창 이건 뭐냐면 수제로 만든 소세지인데 저 연탄불에나 수제에다 이렇게 구워요. 그런데 그냥 처음 먹으면 별로 맛이 없고요. 왜냐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돼지 기름이 많아요. 조금 느끼한데 뭐랑 같이 먹냐? 그 옆에 꼭 뭐가 있는 이런 통에 생마늘을 넣거든요. 생마늘을 까가지고요. 요거 한 입, 생마늘 하나 씹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려요. 꼭 드셔보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 아들이랑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먹었었는데 걔네들은 1일 1 샹창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샹창을 안 먹으면 하루가 안 지나간다고 하죠. 정말 맛있거든요. 꼭 드셔보세요. 네. 여기까지 대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혹시 역사 얘기가 지루하게 진행돼서 좀 지루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만을 좀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만 여행 즐겁고 보람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